오싹오싹 공포괴담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볼 무서운 이야기, 실제 사건입니다. 유럽 최악의 연예인, 성범죄자 지미 셰빌 새끼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새끼 알아. 바로 지미 셰빌인데요. 영국 BBC에서 50년간 활동한 국민 연예인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유재석과 강호동의 포지션이죠. 기부도 존나 해서 여왕한테 기사자기도 받았고 2011년에 사망할 때 전 국민이 추모했던 국민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지미 셰빌은 1955년부터 사망하기 2년 전인 2009년에 43세의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무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셰빌의 범행은 1966년부터 약 10년간의 기간 동안 가장 성행했는데요. 이 새끼의 범죄에 당한 사람들만 500명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믿기지 않게도 시신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자세한 악행은 후술한 내용에서 보면 되겠고요. 게다가 비공식적 최대 수치에 따르면 무려 1000명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트리 작전으로 확인된 총 성범죄 피해자 수는 589명인데 이들 중 셰빌에 의한 피해자만 450명이나 되고 있어요. 28개의 경찰서에서 형사 범죄로 기록된 것만 해도 무려 214건입니다. 이들에게 자행한 악행들은 다음과 같아요. 실제로 당시 영국 언론도 셰빌을 영국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영국을 넘어 유럽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연쇄 앵간범들 중에도 셰빌이 형사 범죄로 기록된 범행 건수 이상으로 많은 피해자를 안겼던 연쇄 앵간범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드물다고 합니다. 지미 셰빌은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상납을 요구해왔으며 프레디 스타와 함께 팬들을 상대로도 성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 중 무려 73%가 미성년자였고 그중 대부분이 13에서 15세였으며 성범죄 피해자 중 최고령은 75세였고 최연소 피해자는 충격적이게도 2살이었습니다. 13살밖에 안 된 소녀를 3년간 기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시킨 후 그 과정에서 딸까지 출산시켰습니다. 어이 씨발, 아우 혐오스러워. 자신이 기부했던 병원에서도 환자, 특히 여자아이와 장애인들을 성추행하거나 앵간했으며 심지어 병원 직원과 면회 온 사람들까지 성폭행한 데다 복도에서 대놓고 피해자를 앵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왜 바로 그때 안 잡혔지? 게다가 아픈 아들과 함께 입원한 20대 임산부를 성폭행한 적도 있고 간호사가 셰빌의 성폭행 사실을 병원 관계자들에게 알려도 무시하라는 조언만 들었습니다. 병원에 지분이 있나? 기부를 많이 해. 존나 더럽다. 이렇게 생긴 새끼가 막 이거 사막이 난 거 봐. 씨발놈. 병원 영안실에까지 가서 무려 103구의 시체에 성행위를 자행했으며 심지어 4살밖에 안 된 여아의 시체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아예 시체에 장착된 의안까지 꺼내고 그걸로 반지를 만들어 항상 끼고 다녔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지미 셰빌 브리티시 호러 스토리에 나온 리즈의 한 병원 관리 서비스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브렛은 그는 많은 돈을 모으고 있었고 매우 큰 거물이었어요. 이에 따라 그를 잃는다는 것은 그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자선단체로부터 돈을 잃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누군가 내부 고발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 새끼 눈깔이 왜 이러지? 보기 싫어. BBC에서 1965년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대기실을 넘어 그가 근무하던 거의 모든 BBC 군의 영국 전역의 BBC 방송 스튜디오, 여학교, 심지어 어린이집 안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년도 봐주지 않는다. 사인을 요청한 10살 소년과 부러진 팔에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대기 중이던 10살 소년까지 성폭행당했고 심지어 겨우 8살밖에 안 된 소년을 10명이나 성폭행했으며 전술한 2살짜리 성범죄 피해자가 소년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다 그의 성범죄 피해자 중 80% 이상이 여성이었으니 남성 피해자 수치는 약 20%로 추정됩니다. 이건 뭐 앱스타인 대선배네요, 이 정도면. 심지어 자신의 친누나의 딸, 즉 조카 딸까지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12, 15살 때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자행했는데 당시 친누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신의 딸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집구석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자 영국인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당시 정치인, 언론이 알면서도 쉬쉬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새끼 하나 때문에 BBC 자체가 망할 위기까지 갔었죠. 무덤은 아예 파헤쳐지고 훼손당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본인의 악행만큼 사회에 선행을 행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지옥 대신 천국에 간다 믿었기에 엄청난 금액의 자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봐, 그러니까 이 조주빈 같은 꽈라의 새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성범죄에 중독된 새끼들이 항상 자기를 예수랑 연결짓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본 영상이 있네. 이거 씨발.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들도 있는 거잖아, 지금 이 틈에. 그지? 이게 뭐 정명석이야? 이 뭐노? 왜 이러는 걸까? (1976년) 탑 오브 더 팝스의 방송 자료를 발췌한 20초짜리 동영상을 통해 지금 여기서 뭐 만지려는 그게 공개됐다는데? 이거를 이제 이슈화를 못 시킨 거야. 왜냐면 상대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구도가 이제 지미 세빌이 뭐 그러겠냐 막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꽃뱀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세빌이 너한테 관심 기울였으니까 너는 운이 좋은 거 아니냐. 예. 이 정명석 메타네. 그래서 알려지고 나서 이렇게 묘가 있었는데 이 새끼 죽고 나서 이 사건들이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묘가 이렇게 파묘됐습니다. 브리티시 호러 스토리라는 다큐에 이 새끼 사건이 나오나 봐요. 자, 다음은 체험 썰, 공포 썰인데 폐 아파트에서 무서운 경험을 했나 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타는 울어요. 제 이야기는 6년 전 여름 친구들과 폐가 체험을 가서 겪었던 뭔가 기묘한 실화입니다. 대단한 공포썰은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간 곳은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폐 아파트였습니다. 196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버려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 아직도 몇 분이 실제로 살고 계신다더라고요.
방문자들 때문에 피해 입는 주민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멤버는 총 3명이었습니다. 저랑 친구 A, B. A는 저랑 자주 야간 산행도 다니고 종종 폐가 체험을 함께 다니던 공포 매니아 친구고, B는 좀 특이한 친구입니다. 격투기 선수인데 파이터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평소에 겁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걸 알고 장난도 자주 쳤죠. 어두운 데서 갑자기 놀래킨다든가 괜히 무서운 얘기 꺼내고. 근데 B는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항상 웃으며 받아주는 참 착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B가 그날은 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의외다 싶으면서도 오 웬일 하면서 신나서 출발했죠. 근데 폐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마자 B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기 좀 빡센데? 하고 작게 말하더라고요. 넌 차에 있어도 돼 라고 했지만 B는 아니야,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 라면서 끝내 우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건물 안은 진짜 음산했어요. 창문은 다 깨져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흘러내리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서 발소리 하나하나가 다 울렸죠. 바깥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건물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손전등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갈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A와 제가 야 여기는 찐이다 하며 장난을 쳤을 텐데 그날은 B가 옆에서 너무 겁먹고 있어서인지 우리도 괜히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2층까지는 그래도 별일 없이 둘러봤어요. 그런데 3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B가 계단 앞에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뭔가 이상하다. 진짜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그냥 나가자. 처음엔 또 호들갑 떠는 줄 알고 야, 또 시작이냐? 아무것도 없구만. 응? 하며 웃었는데 B가 진지하다 못해 심각한 얼굴로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아까부터 계속 발소리 같은 게 들려. 못 가겠다. 야, 니네끼리 가고 싶으면 나는 차로 돌아갈게. 그 말이 너무 절박하게 들려서 우리는 결국 다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B는 얼굴이 한결 편해 보였고 반대로 A와 저는 뭔가 싱겁게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A와 저는 가위바위보를 대뜸했고 진 사람이 혼자 4층까지 다녀오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진 사람은 저였습니다. 혼자 다시 건물로 들어간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2층 계단 아래에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친구들이 존버하다가 모래 혼자 계속 존버하다가 친구들이 날 찾으러 들어오면 깜짝 놀래켜주려고요. 다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주변은 조용했지만 계속해서 뭔가 있다는 느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친구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벌써 저기까지 올라갔네. 크크루 삥뽕. 저 새끼 쫄려서 졸라 뛰었냐 봄. 크크. 그 순간 진심으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2층 계단 밑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벌써 어떻게 나왔냐는 듯이 오히려 놀란 얼굴이었고 저는 숨도 제대로 못 고르고 소리쳤습니다. 야, 니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야, 장난치냐? 그랬더니 애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저기 4층에서 창문에서 손 흔들었잖아. 내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야,
나 농담 아니고 들어가서 2층 계단 밑에 계속 숨어 있었어. 4층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 말을 듣자 A와 B는 정색을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말했습니다. 야, 너도 분명히 봤지? 저기 4층 창문에 누군가 서 있었어. 우리 쪽을 보고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잖아. 다 같이 그쪽을 봤지만 당연하게도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B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지랄하지 마, 쌤! 진짜 씨발! 그런 장난 그만하셈! 지금도 장난이셈? 그 모습에 저랑 A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놀라긴 해도 늘 웃던 B였거든요.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진심으로 처음 봤습니다. 장난이고 뭐고 이건 진짜 화난 거구나 싶어 A가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야야 됐다. 그만하고 일단 내려가자. 우리는 그 건물을 말없이 도망치듯이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친구들끼리 가끔 만나면 이 얘기를 술안주처럼 꺼내곤 하는데요. 내가 진짜 봤다니까? 내가 봤어! 4층 창문에서 누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 야, 그만 좀 하라고. 거기 아직 사는 사람 있다더라고. 둘이서 같이 봤다고 하니까 분명 뭔가가 있긴 있던 거겠죠. 아직도 친구들은 그게 귀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귀신 같은 건 안 믿습니다. 그냥 그날 분위기 때문에 애들이 착각했거나 실제로 거기 살고 있던 누군가가 장난친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제 와서 문득 생각해보면 설마 그곳에 진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어두운 건물 안에서 창문 너머로 조용히 친구들 쪽으로 손을 흔들던 그 누군가. 그건 그거대로 정말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아 씨발 뭐야 사진 뭐야 이거 진짜 거기야? 별거 없지. 움짤 아니지. 근데 진짜로 가긴 갔었나 보다 여기를. 여기에 사람이 산다고? 노숙자 아니고? 그래 뭐 추우면 이런 데 들어가겠지. 씨발 진짜잖아. 셋이서 갔네 진짜. 아니 이런 데를 왜 가. 그냥 투다리에서 그냥 모든 꼬치에 오뎅탕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참이슬이나 그냥 한 병씩 먹다가 그냥 노래방 한번 갔다 오면 그만이지. 이걸 왜 가냐 이 시간에. 정말. 아니 뭐 돈은 안 들지만 잘 봤고요. 씨. 윗집 아줌마 이건 뭐야? 우리 집이야? 개 깜짝이야. 존나 열받아. 추격자 아줌마잖아. 옛날에 내가 친구들한테 야, 내가 너 사진 한 장으로 개빡치게 만들 수 있다. 안 빡치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건 내기를 많이 했거든. 그럼 애들이 해보라 그래. 자, 사진 보낸다 하고 이거 보내. 그러면 다 빡쳐. 이 이야기는 100% 실화임을 밝힙니다.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윗집에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아주머니인데 저는 그 아줌마가 무서웠어요. 그 사람 방이 제 방의 바로 위인 듯 싶었습니다. 새벽만 되면 맨날 쿵쾅쿵쾅 거리면서 엄청난 소음을 내며 연락 뛰어다녔죠. 그래서 맨날 잠 설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가 정신병자 같고 무서운지 잘 건드리지도 못하고 저 역시 왠지 미친 짓이라도 할까봐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 한번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간혹 정상인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반상회가 열린 어느 날 저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장되는 아주머니께 그 아주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마드모아젤? 혹시 저희 9층에 사시는 아주머니요? 맨날 밤마다 쿵카랑 대는데 왜 그런 거죠? 아, 그거 그때 너희 이사 오기 전에도 그 살던 사람도 그 사람이 종종 쿵쾅 뛴다고 막 하던데 그래서 저기 했잖아. 에휴, 그나저나 그 9층 사는 아줌마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아유,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마요. 아유, 진짜 좀 들어보면 저기 해. 이지랄을 하더군요. 그 이유는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암으로 죽어 없던 관계로 5살짜리 딸이 유일한 혈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데리러 유치원 가던 길에 아주머니는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딸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한 1에서 5초 사이에 아주머니는 눈앞에서 한 봉고차가 순식간에 그 딸을 태워 어딘가론가 가버렸고 3일 후 그 딸은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아주머니는 쇼크로 정신병자가 됐고 가끔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매일같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다가 다음 날이면 정신이상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거 본 거 아니야? 몰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머니한테 동정심이 생겼고 그 아줌마가 그 뒤로 싫지만은 않게 되었죠. 그래도 정상인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고개를 숙이는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는 항상 아침마다 아파트 구석을 돌며 아침에 배달되어 오는 남의 집 요구르트와 우유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번번이 살아가고 있었고, 이에 화가 치밀어 오른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쫓아가 마구 화를 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죄송하다며 눈물만 흘리며 꾸벅꾸벅거리셨고 그때마다 전 화내는 주민들을 말리곤 했죠. 아니 여러분, 거의 다 읽어가는데 이제 와서 본 거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초반부에 얘기를 해야 제가 다시 뒤로 가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다 봤는데 이제 여기서 끊을 수도 없잖아. 예?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부모님은 콤프라이트에 우유를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순간 창문에서 검은색 물체가 떨어지는 걸 느꼈고 몇 초 후 단지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윗집 아주머니가 투신하셨더라고요. 물론 즉사였죠. 그리고 그 옆엔 일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주저앉아 계셨고 몇 분 후 구급차가 와서 상황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정말 짜증나나 이거. 이러면 집값 저기 하잖아. 죽으려면 곱게 혼자서 남들 없는 데서 저기 하든가. 정말 짜증나게 왜 피해를 주냔 말이야. 동네 창피하게 정말. 나 못 살아 정말. 전 무섭습니다, 인간이. 주위에 있는 아픈 이웃들에게 따스한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우때에 쓰로우라는 분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집값이 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 근데 그걸 방구석 들어가서 혼자 가족들이랑 얘기해야지. 그걸 다 듣는 데서 그러면 씨발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방법이 있어? 뭐 편들어 달라는 거야 뭐야? 응? 뭐 민폐일 수는 있죠. 남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근데 그거를 어쨌든 사람이 사정 다 알고 있으면은 그냥 뒤돌아서 해야지. 그걸 다 그렇게 현장에서 그지를 하면은. 에이, 저기 하지 그럼. 네, 잘 봤고요. 다음 이야기는 요거 어떤가요? 2015년의 마지막 날 11년 전 얘기인가?
자신을 희생한 뉴욕의 의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인이라는 거 보니까 어떤 사고가 있었고 자기가 좀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엘리베이터 히어로가 위시드 우먼 해가지고 해피 뉴 이어 한 다음에 비포어 때 being crushed to death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 이분이야? 여기서 일어난 일인 것 같고 엘리베이터가 작네요. 25살 대학생 스테판 휴이 브라운이 2015년 12월 31일 뉴욕 맨해튼에서 새해맞이 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 11시 30분쯤 어느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문이 열리고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엘드 산체스라는 43살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잡고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 열린 순간 재빠르게 빠져나가 탈출 기회를 포기하고 반쯤 엘리베이터에 들어온 여자를 밖으로 밀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남기고 그리고 브라운이 문에 낀 채로 타는 사람들 밀어낸 거 아니야? 추락인 것 같은 느낌이니까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혼자 떨어졌네. 자기도 같이 나갈 수는 없었나? 그래서 뭐 병원 갔는데 사망했다네요. 2명 살렸네. 한 가정이 몰살된 사건. 4살이 살인을 했을까? 의심은 되는 건가? 자, 천안의 새남매 변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9층에서 20대 주부가 투신했어요. 새남매 변사 사건의 어머니인 전아무개 씨, 29. 왜 죽은 걸까? J씨 부부는 당시 경찰에서 동생들을 안고 있으면 큰아들이 달려와 때리고 할겼다면서 설거지 등을 할 때도 동생 방에 들어가 괴롭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첫 사망사고 때 큰아들이 겨우 생후 13개월이었던 점에 의혹을 갖고 부부를 집중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못 찾았어요. 결국 큰아들이 질투 끝에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화목하고 아이들을 끔찍이 예뻐했던 부부는 5째 자녀를 얻고도 불안해서 집에 알리지 않았다고. 자, 그렇다면 새 남매가 숨진 원인은 뭘까요? 2009년 새 남매의 변사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는 경찰이 오랜 수사 끝에 첫째 아들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가 4살이야. 2008년에 둘째 아들을 부검한 결과 뇌출혈과 팔 골절 등 잦은 폭행이 있던 흔적이 있어요. 쌍둥이 딸이 뇌출혈 등을 일으킨 원인도 폭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진술도 있었고요. 전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첫째 아들이 시기심이 많아 동생들을 때리고 괴롭혔어요. 전 씨가 첫째 아들과 다른 아이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방 안에 텐트까지 쳐놓기도 했는데 약간 좀 이런 경우에는 자폐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경찰서는 상식적으로 4살짜리 아이가 범인일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하지만 정황을 보면 새 아이가 변사한 것이 부모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가 5인데 전부 첫째 빼고 1살도 안 돼서 죽었다. 둘째, 쌍둥이 모두 병에 걸린 게 아니고 뇌출혈, 골절. 비관한 애 엄마는 투신했고 집에서 자던 5째 아이는 엎드려 자다가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건 사고가 맞아. 경찰은 부부에게 아무 혐의를 못 찾았고 오히려 첫째 아이가 질투심으로 새 동생을 죽인 걸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첫째가 범인이라면 생후 14개월이 3개월 된 동생을 죽이고 이듬해 쌍둥이 동생들도 죽였다는 소린데 말이 되나? 14개월이야?
생명보험도 없었네. 그럼 보험금 노린 거 아니고. 와, 14개월인데. 가장 빠른 범행이 이제 동생 바로 아래 둘째를 죽인 그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는 14개월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뭐 이렇게 딸랑이 같은 걸로 쳤나? 이렇게? 근데 이게 팔이 어떻게 부러지지? 와. 미제래요, 미제. 정황상 그렇다는 거지 뭐 확인은 안 되나 봐. 와. 이거 봤나? 봤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분당에서 일어난 여자 변사체 전소 사건 보겠습니다. 2000년 7월 23일 오전 6시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불 감시초소 앞 농수로에서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숨져 있는 걸 인근 지역 농민 윤모 씨가 발견했습니다. 봤어요. 알겠습니다. 오싹오싹 어느 여행용 어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란더노티카. 이 어플은 쉽게 말하면 랜덤 여행 어플입니다. 현재 위치를 찍으면 근방에 여행할 곳을 추천해 주는데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어플 제작자에 따르면 근처에 퀀텀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좌표가 찍힌다고 하며 이 퀀텀 에너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 같은 느낌입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유행한 어플로 후기들도 정말 많은데요. 좌표에 도착했더니 이상한 남자가 서 있었고 본인들을 쫓아왔다거나 어떤 아줌마가 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욕을 박았다던가 란더노티카로 세 곳에 갔는데 세 곳에 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다닌다던가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계속 창문을 두들겼다던가 어떤 수도원에 도착했는데 근처에서 사람들이 저러고 있었다던가 어떤 여자가 쫓아왔다던가 이런 경험 후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플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바이럴한 거야. 이용자인 척 어디 저기 부장님 요번에 그 고등학생 딸 하나 있죠? 걔 그 어플 깔게 해갖고 요번에 좀 우리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바이럴 한번 노출시켜보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섬뜩하지만 주작이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작이 아닌 사건을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느 소녀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란더노티카를 실행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여긴데 캐리어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야. 가방을 열으니까 썩은 내가 진동을 했대. 비닐이 씌워져 있고. 그래서 911에 전화를 했어요. 와서 이제 확인하겠지. 소방관 경찰 왔고 시신입니다. 살인사건이 있던 거지 뭐. 피해자는 37세 여성과 26세의 남성이었고요. 시애틀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이 올라와 있는데 범인이 잡혔어. 62세 할아버지. 이 어플은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지도 업데이트 안 돼서 안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예, 알겠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거 있잖아. 네이버 로드뷰로 네이버 로드뷰에 안산인데요. 여기가 로드뷰에 요게 있었어. 요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면 되게 오랫동안 있었대요. 이 리어카가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게 버려진 게 여기 있나 열어보니까 시신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거 많아. 다음 이야기는 독서실에서 혼잣말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새끼들은 공부를 존나 못해요.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아이 씨발 새끼. 이번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봤는데 이것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빨리 밥 먼저 와. 아이 개새끼. 이보세요. 집에 가세요. 쥐약 처먹은 소리 할 거면 집에 가세요. 공부할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먼저다. (2014년) 엽기 사건이래요. 402호 원룸에서 발견된 남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알 창원 모텔 살인 사건을 보다가 2년 전에 샨나일 님이 다룬 이 사건이 문득 생각났다. 오케이. 이 양반 요즘에 뭐 하시나? 아직 유튜브 하시겠지? 그죠? 채널 많이 커졌나? 기사를 보면은 결손 가정 10대 소녀 동거남 성폭행 살인 자살 사건의 전모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즐겨보자. 변태 성행위에 내조도 했다. 뭐야? 청색 박스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둔 창문, 타다 남은 번개탄 넉장, 나란히 누운 채 죽어있는 남녀의 변사체,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29, 이 아무개 씨의 원룸에서 경찰이 목격한 광경은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동반으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누워있던 사람은 이 씨와 여고생 17 최아무개 양, 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신고에 경찰서에서 행방을 추적했는데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동반 이제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사건으로 추정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넘겼고, 근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최 양의 입에 테이프가 붙어있던 흔적이 발견된 거야. 손목에는 끈으로 묶었던 자국도 있고 수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방에서는 2장의 유서가 나왔어요. 한 장은 이 씨고 한 장은 임아무개 양이 쓴 겁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임양도 죽인 것으로 보고 임양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근데 임양은 살아있고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용을 자백합니다. 임양이 그 죽은 여자애가 또래니까 1살 어리잖아 지금. 17. 아는 동생이라면서 좀 남자한테 바쳤나? 보자. 임양은 이 씨랑 동거하던 사이입니다. 죽기 전에 한번 실컷 즐겨보고 죽자는 남친의 말에 여고생 3명을 끌어들여서 가학적인 성행위를 했어요. 그중 격하게 저항하던 최양을 죽이고 이 씨와 동반으로 죽으려다가 지만 빠져나왔다는 것이. 야라 이 미친년아. 임양이 이 씨를 만난 건 2년 전이에요. 가출한 임양은 젖건 만남을 하면서 생활했어. 이 씨도 젖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이고요. 시작은 가벼웠는데 뭔가 좀 통해 지들끼리. 그래서 동거에 들어갔죠. 두 사람은 이 씨의 원룸에서 1년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한창 고등학교 다닐 나이인 임양이 탈선한 배경은 뭐냐? 또 이제 불우한 과정사야. 임양이 4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뒤 재혼했고 연락이 끊겼어. 엄마가 버렸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이제 어릴 때 부모가 이제 막 없고 그러면은 좀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환경을. 학교 잘 못 다녔고, 이제 실업계 하면 농고 갔나 이 새끼. 근데 진학해서 이제 놀았어. 그리고 이제 임양이 친엄마를 만나긴 했는데, 사건 얼마 전에 임양의 불우한 가정사를 들은 이 씨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토대로 임양의 어머니를 찾아줍니다. 이 새끼가 29인데 미성년자랑 동거하는 것도 이제 뭐 문제지만 또 이 와중에 친엄마를 또 찾아줘, 지가 나서갖고. 그리고
변태적인 이제 하고 이 뭐지 이 새끼? 역시 인간은 좀 양면성이 있어요. 무단 횡단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단 말이야. 14년 만에 재회한 임양과 어머니는 애틋한 마음에 만남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 이씨 개인은 나이가 30 가까이 됐지만 별다른 직업이 없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생활했고 두 사람의 생활비와 다달이 원룸 임대료까지 이씨의 부모님이 다 대줬습니다. 이씨는 잠깐씩 아르바이트 했지만 열흘 못 가요. 그만둬. 별다른 직업 없이 10대 여학생과 동거하는 아들이 한심했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두 사람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부모님에게 계속 얹혀 사는 것도 취직이 되지 않는 것도 이씨에겐 고통이에요. 모든 생활에 염증을 느낀 이씨는 임양에게 야 미정아, 임미정, 야 오빠랑 같이 죽자. 야 죽기 전에 야 막판에 그냥 시원하게 한번 싸제 끼자 우리. 그리고 뭐 우리끼리 가기엔 또 외롭잖아. 저승길에 동반자를 찾아보자 임미정아. 이게 제안한 거야. 이씨가 생각한 즐기는 것은 어린 여성들을 유인해 가학적으로 성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형사는 언론 보도에 동거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범행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여자애가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야? 동반으로 이제 죽을 생각은 했는데 여성을 유인한 건 남자래. 임양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도다. 뭐야 그럼 그게 그거잖아. 야 날 위해 도와라. 오빠를 위해 도울게. 이거 아니야. 뭔 차이인지 모르겠네. 두 사람은 먼저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요. 이 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할 여고생 찾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염려도 없이 상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N관계 한 번에 20에서 25를 제시했고요. 이 씨가 놓은 미끼에 10대 여자애들이 막 제발로 원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원룸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칼 든 임양과 운동화 끈을 든 이 씨. 두 사람은 여성들이 들어오자 칼로 위협하고 손목을 묶고 옷을 벗기고 여성을 가학적으로 막 희롱했다. 남자가. 임양은 각종 도구 막 이렇게 개새끼가 막 이렇게 어디 바나나물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그랬나 보네. 그다음에 이제 변태 성행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 이런 방식으로 곧 죽자는 새끼들이 2명의 10대 여성을 차례로 추행했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2명은 성폭행 없이 가학적 추행으로만 끝났다. 임양은 이 중 한 명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며 조건 만남을 연결해줬다. 임양의 지시를 받은 여성은 조건 맞는 남성을 만나러 나가는 척하면서 도망갔고 다른 한 명은 이들에게 살려달라고 비니까 놔줬다. 또 순순히. 원룸을 빠져나온 피해 여성들은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이 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들킬까봐 걔네들도 경찰에 신고를 못했구나. 이들의 덫에 세 번째로 걸려든 게 최양이야. 7월 8일 이 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최양을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양은 고분고분했던 앞서의 두 사람과 좀 뭔가 달랐어요. 단순한 조건 만남을 예상하고 온 최양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하자 강하게 저항했고 발버둥 치는 최양을 임양은 칼로 위협해서 입으로 테이프를 맞고 손으로 운동화 끈으로 묶고 이어서 이 씨는 최양을 성폭행했고 최양이 계속 저항하자 입과 코를 막고 임양은 다리를 붙잡고 두 사람의 압박에 발버둥 치던 최양은 얼마 못 가 몸에서 힘이 빠졌다. 질식했네요. 애초에 최양을 살해할 목적이 아니었던 두 사람은 당황했어. 하지만 이내 어차피 우리 함께 죽기로 한 거 오늘 죽자면서 계획했던 동반 사망 D-Day를 당겨 두 사람은 창문 틈새를 꼼꼼히 막고 그것도 모자라 휴지로 있는 틈새를 다 틀어막고 벗겨져 있는 최양의 옷을 입히고 결박한 끈도 풀어주고 입에 붙은 테이프도 떼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기에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남아 상태를 추슬러줬던 걸로 보인다. 자, 유서 썼어요. 이제 부모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앞날이 안 보인다. 29이면은 사실 뭐 늦은 나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뭐가 이게 뭐 의지박약인가? 최양의 부모에게도 이쁜 딸 이렇게 데려가 미안하다.
임양은 엄마한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가 미안하다. 자, 근데 번개탄 내장에 불을 댕겼어요. 연기 막 나. 그러니까 임양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혼자 도망 나갔구나. 그럼 남자애가 먼저 쓰러졌나? 도망가는 걸 놔뒀을까? 경찰은 임양이 애초부터 죽을 마음이 없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번개탄에 물을 뿌려 불을 끄고 이 씨에게 오빠 나 안 죽을래. 그런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상황 얘기하고. 하지만 이 씨는 임양을 내보내고 죽은 최양과 남아서 보내줬구나. 이 씨 희한한 새끼네. 보내줬네. 경찰 수사 결과 최양은 두 사람이 입과 코를 막았을 당시 사망한 게 아니라 혼절 상태였던 걸로 밝혀집니다. 폐에 연기가 들어갔다. 씨발. 아이고. 경찰은 최양이 이 씨가 피운 번개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와 최양을 실은 앰뷸런스가 빠져나가는 걸 봤다는 동네 주민은 동거하던 두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다. 근데 다른 사람 끌어들여 죽이고 죽다니 무섭다. 사건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는 거지 뭐. 원룸 건물 16세대 중에 2세대만 남고 다 이사했대요. 또 아들을 믿고 어려운 형편에도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씨의 부모도 큰 충격받았고, 임양의 이제 친엄마 만난 지 얼마 됐던 가까스로 재회한 딸이 살인 혐의로 구속되니까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원룸을 빠져나온 임양은 나흘 정도 엄마 집에 머물다가 잡혔어요. 이 기집애가 뭔가 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2년 가까이 동거하던 남친이 죽었는데 뭐 슬픈 기색이 없더라. 어린 나이에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잘 먹고 잘 잔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년이라 이게 규범을 못 배워갖고 가정교육이 없어서 이 새끼가 좀 뭔가 사이코패스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임양에 대한 처우가 남은 거야. 처분. 이 새끼 형 어떻게 때리나. 살인 혐의를 일단 구속했고요. 경찰은 두 사람이 최양을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했고, 당시에 최양이 죽었다고 인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친 새끼들이구만. 이런 새끼들은 이제 가래떡 같은 거 이렇게 좀 두껍게 뽑아가지고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아프거든 그걸로 맞으면. 나 맞아봤어. 어떻게 맞았냐고요? 할머니 집에 어릴 때 갔다가 가래떡이 길다란 게 있길래 그걸로 나를 한번 이렇게 때려봤어. 이렇게 아프더라고. 그것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같이 지내게 될 룸메를 고르시오. 야, 부금 이상해. 무서워. 여러분은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저렴한 보증금 겸 전세금만 냈고요. 그 외에 공과금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은 집주인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 바로 2년 계약을 때렸어요. 아는 분을 통해 전해진 집주인의 조건은 단 2개입니다. 계약 기간을 늘리는 건 괜찮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보증금의 10배를 토해야 된다. 룸메와 잘 지내야 한다. 룸메라는 말에 여러분은 당황합니다. 아니, 나 말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이미 계약은 했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인드로 입주하는데요. 다음 중 여러분이 같이 지내게 될 룸메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신. 이 얼굴 그대로면 가능. 자, 근데 옵션이 있는 거야? 첫 번째, 후보. 커신. 여러분이 샤워할 때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눈을 감았다 뜨면 저 멀리 복도에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보거나 약간 여고계단 메타로 축지법 써서 그러면서 놀래킵니다.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로 빠르게 중얼거리거나. 이거 약간 이런 거잖아.
아직 가입하시면 라이브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씨발 오늘 후원이 너무 없어.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방송하는데 아무도 후원을 해주니까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이거 아니야. 목이 졸린 듯 끽끽거린다. 여러분이 자려고 누우려면 맞은편 의자나 모서리에서 바라보거나 머리맡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하나씩 세워줍니다. 흰머리 뽑아주는 기능이 있나요? 어릴 때는 잠에서 깼을 때 천장이부터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피칠갑인 상태로 돌아다니거나 외출할 때 여러분 어깨에 올라타서 하루 종일 붙어있기도 합니다. 바닥에 여러분 것이 아닌 머리카락이 뭉탱이로 떨어져 있거나 벽이나 창문에 손자국이 생겨 있곤 합니다. 안 돼. 이 새끼 안 돼. 창문에 손자국이 못 참아. 야, 안 돼, 안 돼. 이 새끼 탈락. 탈락. 룸메가 근처에 있으면 주위 온도가 내려가 여름밤에 에어컨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인마. 두 번째 후보는 살인마 룸메입니다. 이상하고 괴기스러운 가면을 쓰고 늘 멀리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 걸어도 대답 없이 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가끔은 집 밖에서도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서 주위를 둘러보면 배경처럼 룸메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은 손에 살벌한 도구를 들고 있고 전기톱 같은 경우는 전원을 켠 상태로 도구를 휘두르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 공구들은 또 빌려달라고 하면 순순히 빌려줍니다. 아, 이거 뭐 못 박을 때 이제 망치 주고 막 그런다는 거야. 텍사스 전기톱 그 새끼잖아. 종종 룸메의 옷이나 공구가 검붉은 점액들로 더러워져 있거나 지하실에 알 수 없는 고기들이 널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종종 실종된 사람이 있다는 말이 도는데 여러분은 애써 무시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 룸메 후보는 삐에로. 처음에 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상한 장난으로 여러분을 놀래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분을 보면 기분 나쁘게 웃고 있거나 상상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몸짓을 보이며 팔다리를 꺾어 자꾸 벽과 가구 사이에 끼워 놓거나 진짜 같은 동물 시체 분장을 한 채 기괴하다 못해 불쾌하고 장난스러운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놀랄 때마다 더 즐거워합니다. 의외로 의사소통은 가능해서 가벼운 대화를 하거나 여러분이 제안한 게임을 흔쾌히 수락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여러분 놀래키기라서 룸메와 함께 있다면 심장이 남아나지 않을 지경입니다. 종종 덕들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데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10개의 요술 풍선을 꼭 만들어줍니다. 막 존나 꼬는 거야 막 이렇게. 판토마임하고 막 벽 없는데 자꾸 벽 짚고 가는 척하고 막 이렇게 막 자꾸 가벼운 건데 자꾸 못 드는 척해. 막 응댕이만 자꾸 들썩거려. 자, 네 번째 룸메는 바퀴벌레야. 진호씨, 저 거의 매일 운전하는 여잔데요. 뭐 무슨 일 하시는데요? 택배 하시나? 너무 일할 때마다 들으면서 가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일할 때마다 듣는다는 게. 많이 듣는다는 거죠? 예. 우리 뾰삐님께서 운전하시는 양반이신데 맨날 듣는다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뾰삐님께서는 일하실 때 조수석에 누구를 태우고 싶으세요? 첫 번째 귀신, 두 번째 살인마, 세 번째 삐에로, 네 번째 바퀴벌레. 누구를 태우고 싶으신 건가요? 자, 네 번째 바선생. 룸메는 귀엽고 안 깜찍한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50마리가 같이 지내줘요. 아, 개새끼들. 집안에선 언제나 여러분 주변에 머물러주고 있고 실수로라도 여러분이 밟거나 때려도 터지지 않습니다. 잘 버텨줘요. 재택근무나 공부할 때 집중 잘 되라고 걸어다니거나 날개를 비벼 백색 소음을 만들어줍니다. 종종 자기들끼리 사귀는 모습을 보이고 점점 애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착각인 것 같아요.
덕들이 잠들 때 이불 안에서 같이 잠들어주고 실수로 여러분 가방에 들어가 같이 외출하는 날에는 여러분이 가방을 열었을 때 머스득하게 나와서 더듬이를 흔들어줍니다. 흐흐 머스타드? 뭐 이지랄 하는 거야? 다섯 번째, 이 집에서 살지 않고 사채를 써서라도 나온다. 룸메들은 여러분을 죽이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예. 야, 일단은 바퀴벌레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 같고, 아, 씨발. 아, 이 삐에로도 뭔가 이 새끼 좀 이상한데. 이게 사람이야, 근데 이게 지금 존재가? 에버랜드 같은 데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야? 그게 아닌가? 이게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설정인 것 같은데, 이런 삐에로가. 이거 그 더킹에서 그 마지막 장면 아닌가요? 그 검사였던 아저씨 한 명이 조인성 선배로 나오는, 예. 예? 살인마도 좀 안 됐고, 살인마가 근데 나를 안 죽인다는 거면은 살인마가 제일 난데? 내가 볼 때? 그죠? 공구도 빌려주고. 아, 근데 이게 집이 건붉은 점액으로 더러워져 있는 게 좀 빡치네. 이 새끼가 안 치우나? 뭐라 하면? 얘 아니면 컷인 해야겠다. 컷인은 이제 또, 예, 아, 깜짝이야. 컷인은 이제 뭐, 우리가 또 안녕 프란체스카로 좀 이제 익숙하니까 상황이. 요 얼굴이면 가능. 예. 이거 이 여자분이 또 이제 뭔가 그런 걸 해주는 것도 있는 거야? 이게 뭐, 집안일이라든가 우렁각시 마냥. 옵션이 있는 건가?